우리가 전번에는 6.25 전쟁까지 했죠. 그래서 이 한반도 우리 한국과 북한과의 이 긴 역사를 우리가 10회 강의 동안에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해.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강의에 대개 10년간의 역사를 1시간 동안에 제가 압축적으로 남과 북을 동시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끝난 다음에 1시간 동안은 우리가 서로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걸 토론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체화합시다 해서 자 1953년 7월 27일 날 한반도에서 6.25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다시 북한함은 휴전선을 일대로 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6.25 전쟁 전에 휴전선은 38선이었죠. 그래서 자로되고 이제 38선을 딱 이제 근 것처럼 직선이었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이 38선 지금 휴전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 휴전. 이자 동쪽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은 남쪽으로 쭉 내려왔죠. 그래서 쭉 숱해 내려왔어요. 그러면 왜 이 서쪽은 남쪽으로 쭉 내려오고 동쪽은 반대로 북쪽으로 본산 가까이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선이 이렇게 됐을까요?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은 서쪽이 내려왔다는 건 북이 그만큼 숱한 사람을 죽이면서 밀고 내려왔다는 거지. 그리고 동쪽이 저만큼 올라갔다는 건 반대로 남쪽은 동쪽에서는 또 밀고 올라가려고 했고. 그럼 왜 서쪽은 이 지금 휴전선이 서울 쪽으로 많이 내려왔을까요? 네? 자, 서부전선은 중공군이 맡았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이거 중공군과 조선인민군 말하자면 북한군이 구분했어요. 그래서 서부전선은 중공군이 맡고 동부전선은 북한군이 맡았어요. 그래서 둘로 갈라가지고 맡았어요. 두 번째 원인은. 자, 북한 학생이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과 중공군이 갈랐다. 한국 학생이 또 한 명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그랬을까? 어떻게? 남쪽에서도 어떻게? 북쪽은 약간 유엔연합군, 남쪽은 제가 알기로 북군 쪽이 산악지대에서 치고 올라가고 반대로 유엔 쪽은 밀렸다고 합니다. 유엔 쪽은 밀렸다.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 원인은 뭐냐? 이 서울 때문에 그래. 6.25 전쟁 때 북한 헌법의 수도가 어디로 되어 있었을까요? 1948년도에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만들고 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라를 각기 다 나라라는 걸 제가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그때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창건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었어요. 서울. 서울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수도를 저건 무조건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전쟁 기간에 서울이 몇 번 말하자면 북한군과 중공군의 수중에 몇 번 들어갔댔을까요? 예? 자, 2번이란 사람. 처음에 자 6.25 때 제1차 진공 때 한 번 차지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가업을 줍니다. 다음번 올 때 꼭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오세요. 서울이 몇 번 공산군의 수중에 장악됐냐. 바로 이 서울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야 온갖 있는 힘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나 말하자면 다 한반도 다른 건 다 차지 못하더라도 비록 서울의 교회 하나쯤이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구역 하나쯤이라도 차지하고 있자. 그래야 결국은 수도를 우리가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쪽 지역에 상당히 많이 내려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중공군이 북한군보다 인원도 많고 또 화력도 셌기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이렇게 끝납니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과 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25 전쟁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정전협정도 체결하고 더는 전쟁할 능력도 없고 남과 북은 다 지쳤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전쟁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서 전쟁의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한 한국식으로 말하면 희생양을 하나 잡아야 돼. 왜 희생양을 잡아야 되냐?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전쟁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석전석결한다. 전쟁을 해서 한 줄 이상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인차 끝낸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보니까 온 나라는 다 잿더미가 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이상 가족이 났고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제는 앞두고 이제는 사람들이 결국은 아니 이러자고 전쟁을 했느냐 이게. 그러면 누구 때문에 전쟁에서 이거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지게 됐냐. 그게 첫 번째 희생양을 누굴 잡았을까요? 북에서 온 학생들. 누굴 잡았습니까? 예? 누구? 아주 너무 잘하네. 바로 첫 번째 희생양을 누굴 때려잡느냐? 박헌영을 때려잡습니다. 남로당. 바로 이 6.25 전쟁 전까지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그렇게 투쟁하고 여기서 수많은 남로당원들이 이제 여기서 했는데 박헌영이를 미제 고용 간첩으로 이제 나게 찢습니다. 바로 이놈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저 제일 처음에 이 박헌영을 들이치면서 북한 군, 당, 행정, 요직에 있던 남로당 출신들이 북한의 주요 요직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 속에서 자기 친구,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나 여기에 남로당 출신 친구들이나 뭐 그걸 본 사람 있어요? 북에서 온 분들은. 북에서 오신 분들 속에서 북에 있을 때 자기 친구의 부모들이 남로당 출신이거나 뭐 친척이 남로당 출신이었다라는 걸 본 사람 있나? 없어요? 없나? 남로당 출신들 못 봤나? 북에 있을 때 못 봤어? 보진 못했어요? 제 책에도 있어요. 남로당 출신.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의 아버지가 남로당 출신이었어요. 남로당 출신인데 이 아버지가 뭔가 하면 남로당 전라남도 청년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8살에 전라남도 청년부장 하다가 게릴라 여기서 유격전 하다가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다가 6월 28일 날 서울이 해방되면서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나서 그때 인민군에 들어가요. 인민군에 들어가서 6.25 전쟁 끝날 때 뭘 하냐? 연대장에. 벌써 그 나이에 20대 초에 북한군 연대장입니다. 북한에서 그때 당시 연대장이라는 건 대단했어요. 그런데 연대장 하다가 하루아침 사이에 군복을 벗습니다. 왜? 왜 박헌영 26, 뭐 남로당 박헌영이가 북한에서 김일성 다음 2인자였는데 그 2인자를 북한노동당 부위원장이었던 박헌영을 치면서 그 밑에 박헌영 밑에 있던 모든 남로당 진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군복을 벗고 이제 사회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 치느냐? 두 번째는 누구 쳤을까요? 최영건을 칩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거 우리가 6.25에서 전쟁에서 석전석결하지를 못할 원인은 서울에서 북한군이 3일 동안 술 먹고 놀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6월 28일 날 한강을 도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날에 한강을 넘어갔는데 이 한강을 넘어간 기본 책임은 최영건 전선상으로서 나령했던 최영건한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최영건이가 그때부터 전쟁 끝난 다음부터 최영건은 죽을 때까지 북한군 2인자로 되어 있었지만 당회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왜? 나라를 통일 못한 책임을 최영건한테 뒤집어 씁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박헌영이와 최영건 큰 두 적수를 김일성은 6.25 전쟁을 통해서 제거해요. 정치적으로. 예. 그 다음, 북한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950년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섭니다.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유일 독재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고 하나는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진행합니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이건 뭔가 하면 말하자면 개인한테 나눠주었던 땅을 다 이제는 협동화라는 민물 밑에 국가 소유로 다시 다 줬던 땅을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다 국가 소유로 만들고 그때까지 개인이 식당, 자그마한 중소기업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는 박탈하고 100% 모든 생산 수단은 다 국가 소유로 만드는 그런 커다란 이제 일을 이제 김일성이가 벌립니다. 그런데 이런 김일성의 이러한 사회관계의 개조, 그 다음 김일성은 경제에서 어떤 노선을 진출하냐면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공업 우선 발전 노선이 뭔가 하면 이게 지금 당 안에서 상당한 반발에 부딪혀요. 당에 말하자면 절대 다수의 당 고위층 간부들은
중공업 발전 노선을 반대. 왜 반대하느냐? 아니 당장 전쟁이 끝나고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이거 쓰고 살 게 없는데 언제 공장을 건설하고 언제 이렇게 하겠냐? 빨리 당장 배가 고프니 농사도 짓고 좀 천도 생산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자. 근데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958년도 8월 달에 북한에서 당 전원회의가 열려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의 독재 시스템이라는 건 하루아침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58년도까지만 해도 당 전원회 하면 당 전원회 회의에서 김일성이 옆에 앉아 있는데 당 대표로 나와서 김일성을 비판할 수 있었어요. 김일성 동지 당신이 이거 중공업 우선주의로서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당 회의에서 김일성을 전면 비판하는 게 누구냐? 북한에서는 8월 정파라고 하는데 바로 중국 공산당 연안파, 중국 공산당 말하자면 마오쩌둥과 모태동과 준래가 내보낸 중국 공산당 연안파와 이전 소련에서 있다가 이제 나온 고려 이제 공산당원들, 고려인들이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 회의에서 이제 김일성을 비판합니다. 김일성의 노선이 잘못됐다. 그런데 김일성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높은 수완가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교활해. 어떻게 교활하냐? 미리 정보라인을 통해서 이번 회의에서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하고 회의를 진행해. 회의를 진행하고 바깥에다가 이제 자기의 측근 이제 무력을 배치하고 당 회의 안에서 자기 모든 측근들에게 이제 누가 날 비판해서 한다. 그러면 비판해서 할 때 즉석에서 일어나서 반박하고 그때 회의에서 나를 비판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체포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현재를 놓고 말하면 부태타격과 같은 걸 세워요. 이것이 북한에서 1958년 8월 전원회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일반 공산당 회의처럼 생각하고 왜 그때까지는 회의에서 다 비판했으니까 그때는 위대한 수는 김일성이란 말로 다 김일성이라고 했지. 회의가 일단 벌어져서 비판하는데 비판하기 시작하자 일정한 정도 흐름이 지나니까 이제 앉아있던 말하자면 김일성 파들이 거기서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서 이 회의에서 김일성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체포돼요. 그래서 1958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점차 정상적인 공산당의 집체 토의 시스템은 점차 없어지고 점차 1인 독재 체계로 1958년도부터 이제 넘어가기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이제 8월 정파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195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독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1958년도에 상당한 수의 민주화 과정이 추진돼요. 그때 그래서 집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엄청난 국회를 둘러싸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빨리 전쟁의 상처를 털고 근대화 산업화로 나가야 되겠는데 정치계에서는 이 산업화로 나가야 될 이런 국민들의 희망을 잃지를 못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싸움이 벌어집니다. 정치는 부패화돼 있고 경제는 털고 일어나지 못해요. 뭐 그래도 좀 상황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제 말에 한국과 이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예견치 못했던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에서, 북한 아니고. 북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950년대 말에 김일성이가 이자처럼 중국포 노선을 걸고 천리마운동을 전개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캠페인을 벌려요. 전쟁에서 북한이 저렇게 뭐 다 파괴됐으니까 북한을 도와주자.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에서 북한에게 엄청난 양의 무상원조가 들어갑니다. 철, 화학, 공장, 뭐 지어 사람들이 입는 옷감, 밀가루 비롯해서 엄청난 양의 무상경제원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 무상경제원조에 의해서 1950년대 말부터 북한은 상상하기 힘든 상당한 빠른 속도의 공업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정치적으로 다 반대파를 제압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전 소련과 동유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경제원조가 무상경제원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하루아침 사이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1950년 전쟁 끝나고 1950년대 말까지 미국에서 매해 한 3억 달러어치 원조를 한국에 주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그럭저럭 버티고 나갔는데 195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가 갑자기 축감됩니다. 미국이 원조를 줄여.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늘어나는 데 비하면 한국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경제 자체가 대단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정치는 한국에서 대단히 부패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 경제적 불안한 상태가 1950년대 말부터 시작돼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슨 혁명이 일어나죠?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19 혁명이 이렇게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치는 썩었지, 경제는 안 풀리지. 그러니까 대중이 니스만 대통령을 정권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4.19 혁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4.19 혁명을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거느리다 보니까 이거 전쟁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남조선 혁명이 될 것 같아. 왜? 전쟁의 방법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됐는데 한국 자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게 길바닥에 와 학생들이 나와서 4.19 혁명. 기리스만이가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리스만이가 금방 리스만 대통령이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하야합니다. 다리를 내놓고 물러나요. 그래서 한국이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민주화로 가는 거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4.19 혁명 이후에 예견치 않았던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까요? 그때. 이건 한국 학생들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왜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네, 정권이 임보선 네가 대통령이고 son이가 장면이었어. 예. 네, 그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정권 자체에서 그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사회 혼란해갖고 그걸 보고 정치 문제를 자기가 혼란한 상황에서 일단 구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혼란 상태에서 이제 구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한 나라에서 이거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건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위수로 해서 그렇게 군대 내에 장교 집단이 뭉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쿠데타가 가능했을까, 한국에서? 당시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판단한 건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면 그때 군대가 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나서느냐. 네. 그때 1950년대 후반기에 한국의 국회든 뭐 정당이든 행정기관이든 다 이제 들여다보면 그때 한국 사회에서 제일 근대화에 가깝게 접근한 세력이 군대였어요. 한국 군대였습니다. 왜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군대라면 해당 사회에서 사회의 발전 흐름에 제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일반적으로 군대. 그렇지 않아요? 군대는 일반적으로 이 상당히 수구적이고 그런 기득권적인 그런 데 집착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흐름에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군대인데 왜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 한국에서 제일 근대화된 엘리트층이 군대에 있었을까요? 예?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냥 느낌이. 예? 그냥 느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6.25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6.25 전쟁을 이제 진행하는 데간에 한국에 군사간부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관학교를 세우고 사관학교 학생들을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계속 비행기로 날아다가 공부시켜요. 근데 한국에서 전기불도 없는 데서 밥도 뱀뱀이는 못 입고 뭐 신발도 없이 이렇게 살던 젊은이들이 미국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하루아침 사이에 고기 이 햄을 잘라 먹고 미국 군복 입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주말에는 버스 타고 미국을 다 돌아보고 가니까 이거 눈이 감겨. 그때 한국 사람 치고 한국 이런 집단 치고 군인들처럼 정상적으로 일정한 사람들을 계속 비행기로 미국에 날아다가 미국에서 연수시키고 다시 날아다가 한국에 오는 이런
그 집단도 그때는 뭐 재벌이 있긴 하나 무슨 회사가 무슨 지금처럼 돈을 줘서 해외에 연수 보내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세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군 장교들은 그때 미국에 가서 연수하고 오면서 선진국이라는 걸 가서 봤어요. 아, 이거 이렇구나. 다른 나라는 이거 저 승용 집에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 집에 다 승용차가 있잖아. 아, 승용차 타고 출퇴근 다 하고, 슈퍼마켓 상점이라는 거 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뭐 사고 하는데 미국은 슈퍼마켓 가서 뭐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보지 못하던 외부 세계를 돌아본 많은 사람들이 세력이 군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청년 장교들이 한국의 현실을 보니까 이게 눈이 감기는 게 빨리 나라를 현대화해야 되겠는데 국회 안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지 또 군대화 하려면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치 지도의 주자의 둘이 합쳐서 빨리 도로도 내고 철도도 내고 뭐 터널도 뚫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군인들이 심리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정치적인 권력의 욕망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심리에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당시 군대 내에서 상당히 청렴한 이런 장군을 알렸던 박정희 주위에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해요. 이거 바로 잡자. 그래서 결국은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지금 뭐 학계에서는 군사 쿠데타냐 5.16 혁명이냐 여러 가지 연리가 있는 어쨌든 헌법적 질서를 이제 위반하고 무력의 방법으로 힘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잡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한의 견제에서 보면 북한은 이걸 몰랐어요. 저 군인들이 싸움만 말하자면 한국과는 달리 북한군은 한국이 청년 장교 집단처럼 개명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 하면 저거 싸움밖에 모르고 이거 저 머리가 둔하고 저러니까 저 군인들이 정권과 국가를 잡으면 저게 뭘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쟤네 뭐 또 이제 저들끼리 이거 정권을 잡고 국가 재산이나 먹으면서 죽일래게 하고 그러겠지. 이렇게 한국의 군사 독재 정권을 가소평가했습니다. 김일성은. 그런데 그때 예상치 않게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이 올라가면 해당 나라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적인 발전이 더디는데 한국에서만은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론 인권적인 측면, 민주화 측면에서는 많이 퇴보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산업 군대화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60년대 초부터 군인들이 올라가서 추진되기 시작해요.